사람이 동물을 다치게 하는 이야기는 너무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동물이 인간을 공격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은 금기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 순간을 말하려 하면 언제나 배경에는 학대, 조련, 그리고 억눌린 본능이라는 단어들이 뒤따라왔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인간의 품에서 자라거나 인간의 공간 속에 있던 동물들이 왜 인간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야 했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 사회에 어떤 파문을 남겼는지를 세 가지 실화를 통해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09년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벌어진 침팬지 트래비스 사건입니다. 이 침팬지는 일반적인 야생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생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미를 잃은 채 인간 가정에 입양됐고 사람의 손에서 길러졌습니다. 식탁에서 포크와 나이프로 식사하고 욕실에서 샤워하고 수건으로 몸을 닦았습니다. 자동차에 함께 타고 마트에서 간식을 고르기도 했으며 TV를 보며 웃고 기분이 나쁘면 리모컨을 바닥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주인은 침팬지를 아들이라 불렀고 주변 이웃들도 사람처럼 그를 대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침팬지가 사람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다는 점입니다. 당시 침팬지의 체중은 약 90kg, 힘은 성인 남성 5명 이상을 제압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를 자유롭게 집안을 돌아다니게 했고 가까운 친구들을 종종 집으로 불러 함께 어울리게 했습니다. 사건은 어느 오후 침팬지가 산책 중 집을 벗어나 돌아오지 않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주인은 걱정 끝에 자신의 친구를 불러 함께 침팬지를 데려오려 했고 친구가 도착하자 그는 갑자기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그녀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든 침팬지는 순식간에 여성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과 손, 눈을 물어뜯으며 공격했습니다. 주인은 침팬지를 막기 위해 부엌칼로 찌르기도 했지만 소용없었고 결국 경찰에 구조 요청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피투성이가 된 여성을 보고 경악했고 침팬지는 순찰차 문을 열고 경찰을 향해 달려들려 했습니다. 경찰은 총을 꺼내 5발을 발사했고 침팬지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으며 두 눈은 실명했고 양손은 절단 수준으로 손상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수십 차례의 수술을 받으며 인공 얼굴과 손으로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언론을 통해 퍼졌고 미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사람처럼 생활해온 침팬지가 보인 반응은 사람들에게 묵직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인간과 함께 자란다는 것은 야생의 본능을 완전히 지우는 일일까요? 혹은 인간이 그렇게 믿고 싶었던 환상이었을까요?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여러 주에서는 침팬지를 포함한 대형 유인원의 개인 사육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됐고 동물권 단체와 반대 측의 논쟁이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침팬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미국 사회에 뚜렷이 남아있습니다. 인간처럼 살아온 동물, 그러나 단 한 번의 자극으로 되살아난 본능. 그 본능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경계를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부정해왔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011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발생한 하마에 의한 익사 사건입니다. 사건은 우간다의 빅토리아 호수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지역은 수려한 경관과 풍부한 야생생물로 유명해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었고 호수 위에서는 종종 관광용 소형 보트 투어가 운영됐습니다. 당시 배에 타고 있던 20여 명의 관광객은 가이드의 인솔 아래 물 위를 천천히 지나며 야생동물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나던 강가 근처에 하마 가족 무리가 있었고 평온하던 풍경은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한 마리의 수컷 하마가 물속에서 튀어나오며 보트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강력한 이빨과 체중 2톤에 달하는 육중한 몸으로 보트를 그대로 뒤집어버렸습니다. 물에 빠진 관광객들은 구조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허둥대다가 물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하마의 연속된 공격에 휘말렸습니다. 하마는 이빨로 사람의 몸을 문 채 강 밑으로 끌어내렸고 대부분은 익사하거나 신체를 심하게 손상당한 채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17명이 사망했고 일부는 시신조차 수습되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하마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느리고 유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짧은 다리와 둥근 외형 때문에 온순해 보이지만 아프리카 대륙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육상동물로 꼽힙니다.
사자나 표범, 심지어 악어보다도 훨씬 많은 사망사고를 일으키며 대부분은 영토 침범에 대한 본능적인 공격입니다. 특히 새끼를 데리고 있을 때는 극도로 예민해지며 조용히 다가갔다고 해도 하마 입장에서는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 우간다 정부는 해당 지역의 보트 관광을 전면 중단하고 야생 하마 서식지 주변에 접근 금지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유족에게는 그것만으로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관광 산업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운영됐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하마의 공격성에 대한 교육 부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마는 덩치가 크고 느릿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속 4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며 수중에서도 빠르고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그들의 이빨은 길이만 50cm가 넘고 성질은 극도로 예민하며 영토의 침입자에겐 가차 없습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하마에 대한 이미지, 즉 순하고 웃는 얼굴의 초식동물이라는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이 자연을 얼마나 쉽게 가볍게 여기는지도 드러났습니다. 하마는 자신이 지켜야 할 물가를 침범당한 것이고 인간은 그저 사진 한 장을 위해 너무 가까이 다가갔던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까이는 17명의 목숨을 앗아가기에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세 번째는 2007년 중국 하이난성에 위치한 한 해양공원에서 발생한 백상아리 공격 사건입니다. 이곳은 중국 내에서 가장 큰 해양생물 전시 시설 중 하나로 국내외 관광객이 꾸준히 몰리는 유명한 관광지였습니다. 백상아리를 수조에 넣고 수중쇼를 준비하는 시범훈련은 그날도 평소처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수조 안에는 사람 키를 훨씬 넘는 거대한 백상아리가 한 마리 있었고 조련사는 그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수년간 이곳에서 일해왔고 상어의 동선을 예측하는데 능숙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훈련 도중 백상아리는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먹이를 향하던 경로를 이탈한 그는 갑자기 조련사를 향해 돌진했고 순식간에 조련사의 다리를 물어 수조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현장은 실시간으로 관람객들에게 노출되어 있었고 몇몇은 비명을 지르며 아이의 눈을 가렸습니다. 백상아리는 이빨을 깊이 박아넣은 채 조련사를 놓지 않았고 다른 조련사들이 즉시 구조에 나섰지만 물속은 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조련사는 몇 분 후 의식을 잃은 채 수조 바닥에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상아리는 원래 조련이 불가능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상어나 돌고래와 달리 공간의 제약을 받는 수족관 생활 자체가 생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에서 돌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해양공원은 백상아리를 일반 전시가 아닌 퍼포먼스 요소로 활용하려 했고 이는 국제해양생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사건 이후 공원 측은 일시적으로 백상아리 쇼를 중단했으나 조련사의 사망은 단순한 사고로 처리되었습니다. 상어는 격리 수조로 옮겨졌지만 수일 후 먹이를 거부한 채 폐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조련사의 사망사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생동물을 인간의 쇼 콘텐츠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일어났고 몇몇 해양공원은 이후 백상아리 도입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백상아리를 영화 속 괴물로만 기억하거나 수족관 속 한 마리의 볼거리로 소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백상아리가 가진 본능과 야성,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이 놓치는 위험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좁은 수조, 관람객의 시선, 제한된 동선, 반복된 조련. 이런 조건 속에서 살아야 했던 백상아리에게 인간은 단순한 동료가 아닌 언제든지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동물을 사람 가까이에 두는 것이 정말 친밀함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한 편리한 환상일 뿐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환상이 무너지는 순간 인간은 얼마나 무방비한 존재가 되는지를 백상아리는 스스로의 행동으로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세 가지 사건은 모두 각기 다른 동물, 다른 환경, 다른 인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공통된 흐름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동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침팬지는 사람처럼 자랐기에 다르다고 생각했고 하마는 귀엽고 느려 보여서 괜찮을 거라 여겼으며 상어는 훈련과 조련을 통해 무대 위의 퍼포머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동물은 본능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연에서 태어났고 자연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과 함께 지낸다고 해서 본능이 사라지진 않고 인간의 시선으로 길들인다고 해서 그 본성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인간의 착각에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을 이해했다고 믿는 순간 그 경계를 무너뜨리며 스스로를 더 큰 위험에 노출시켜 왔습니다. 침팬지를 아들이라 부르고 하마를 포토존 삼으며 백상아리를 공연의 소품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위험을 무시했고 그 결과는 치명적인 비극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모두 동물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그 상황을 만든 건 결국 인간이었고 그 안에서 경계해야 했던 건 동물의 본능이 아니라 인간의 오만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동물이 사람을 죽였다는 자극적인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와 관념, 인간의 욕망과 착각을 함께 들여다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동물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들을 진짜로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통제가 아닌 존중으로, 공연이 아닌 공존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